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김영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민단체, 그리고 전국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전국 교수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발제 자료하고 내용 거의 비슷한데 제가 조금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또 어떤 걸 조금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밑에 국민연금 재정 유기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지표로 생각하는 게 보통 적립기금 고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2003년도에 재정 추계 1차 재정 추계를 하니까 적립기금 고갈 연도가 2047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금개혁을 2차, 어떻게 보면 2차 국민연금개혁인데 해서 적립기금 고갈 연도를 2060년까지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2013년 재정 추계할 때까지 2060년이었는데 지난 5년 전에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그 기금 고갈 연도가 3년이 앞당겨져서 2057년으로 앞당겼고, 이번에 재정 추계를 또 2023년에 해보니까 2055년도 5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고갈연도 5년 앞당겨진 것이나 2060년에 고갈된 것도 근본적 문제죠. 왜냐하면 2060년에 고갈된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미래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년생이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2100년까지 적립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60년에 고갈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판인데 그거보다 더 앞당겨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이 문제 사항인데 지금 연금개혁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사항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적립기금 고갈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왼쪽에 있는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건데, 이거는 적립기금이 없을 때 연금급여 지출을 위해서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로 한산해서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2023년으로 보면은 보험료가 9%지만 지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작지요. 그래서 지출로 갈산하면 보험료 한 6% 정도 거둬야 될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게 높아져서 거의 30%까지, 그러니까 보험료가 9%를 받고 있는데 보험료가 30%까지 올라가야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험료가 거의 9% 생각하면 거의 3배 이상 올라야 유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4차 재정 추계 때는 한 30% 선까지였는데 이번에 추계해보니까 35%까지 5%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5년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도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도 부양비라고 해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 이게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군인연금을 빼놓고 나머지 세계연금 제도가 다 100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한 분이 그 수급자 한 분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 미래에 남아있는 거죠. 특히 국민연금 보면은 100이 아니라 140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올라갈 때. 물론 뒤에 이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100 이상이 되고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거고, 군인연금은 좀 낮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군인연금이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군인은 사실은 이제 인구는 감소되는데 군인 수는 현재 한 18만 명이 19만 명이 지역군인인데 이게 그냥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군인 수가 지역군인 수가 인구 비례해서 감소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군인 수가 18만 명, 19만 명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인구는 그 군인 수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보험료로 항상 부가방식 비용률은 아까 국민연금 중심으로 30% 이상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40%, 50%, 60%까지 올라가요. 보험료를 소득 대비해서 60%까지 올려야 된다. 이건 제도가 지속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GDP 대비 한산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에 최근에 그저께 이렇게 공개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공적연금, 4대 공적연금으로 나가는 GDP 대비 비율은 2.92%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2080년에 가면은 9.71%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까 부가가치 비용률 3배 높아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높아진 것이고요. 실제 이제 지금 현재도 지금 연금 관련해서 부담하는 액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49.4조 원을 거두고 있고 직영연금 3개 합해서 24.6조 원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퇴직연금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56.4조 원. 물론 여기에는 이제 IRP라고 해서 법적 의무 연금이 아닌 것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56.4조 원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개인연금은 29.7조 원이 보험료로 적립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지금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 부담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18.8조 원 해서 합하면 180조 원 정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규모가 2023년 개념으로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합하지 않은 것이 2.92%였는데 이게 그 4개 공적연금은 9.71%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기초연금 개념까지 합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GDP 대비 한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출산 고령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자주 보시는 부양비라는 개념. 아까는 제도 부양비라고 해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었는데 이거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데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인데 100일 뭐 세계 최고죠. 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까지는 일본이 1등인데 2050년에 되면 우리 한국이 이를 드디어 당당하게 1년 우리가 1등이 됩니다. 세계에서. 고령대국인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가 고령대국이 이 노인인구 비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게 멸종에 있는 게 2020년의 노인인구 비율인데 우리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선진국 중에서.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2070년 가면 46.4%로 올라가서 1등이 된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자꾸 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문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연금 제도가 받는 것만큼 그냥 부담한 만큼만 받아가는 수익비가 1.0 그러니까 연금보험료 부담 원리금 합계 대비 연금급의 합계액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1.0을 유지하면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말든 적립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저 세대 입장에서 보험료 9%를 유지하면 1.88배, 1.85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도 지금 9%가 유지되고 이게 뭐 제도가 계속되면은 1.85배나 받는 이자까지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특히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서 가장 유리한 세대계층은 55년생, 60년생, 65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3배 보험료 부담 원리금 합계 3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고소득계층도 2배를 받는 이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인구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인구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저부담 고부가 구조 자체가 연금 기금의 고갈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보장에서 든든한 나라냐, 넉넉한 나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대체율이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한국이 이제 노인 빈곤율을 보면 이게 한국이 항상 1등이니까 좋긴 좋은데 제일 위에 노인 빈곤율이 1등인 건 좋지 않죠. 이게 뭐 거의 그 2018년 기준 43.4%, 그대로 2020년에 좀 떨어졌지만 역시 거의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인데요. 아까 이제 그 퇴직 전 소득 대비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연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국민연금이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고 기초연금이고 퇴직연금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 대체율이 1이 이미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퇴직 직전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이 노인 되기 직전에 연금 그 소득을 우리 공적 소득이 보장하고 있는 셈이 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퇴직금이 없어도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국민연금 자체로 보면은 저소득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 반면에 이제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죠.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그 고소득자가 미래 세대에 부담 주는 정도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비가 1.1배를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회보험연금 수급률은 51.7%밖에 안 됩니다. 65세 이상인 중에서. 기초연금까지 합해야 89.3%입니다. 이것도 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선진국은 한 90%가 넘거든요. 사회보험 소득 보장률이. 뭐 이런 부분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소득 보장도 안 되고 지속 가능도 안 되고 이 둘 다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노후소득 보장은 충분한데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그 재정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깎으면 되고 보험료를 좀 올리고 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도 지금 불충분한데 재정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연금개혁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은 4차례 개혁을 했고 국민연금 개혁은 2차례 개혁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개혁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동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4차 개혁 때는 소득 대체를 좀 깎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을 깎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70%였는데 지금 40%로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2028년 되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소득 대체율을 깎으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방식의 연금 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죠. 그렇지만 보험료율도 같이 좀 올렸어야 되는데 보험료율을 안 올린 것이 문제고 지금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줄이고요. 지금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제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험료율이라든지 지급률이라든지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재정 방식이라든지 소득 분배 구조라든지 제도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조개혁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소득 대체를 높여야 된다는 사람들 주장은 적립기금 없어도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적립기금 없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기 위한 전제는 인구 구조가 젊어야 됩니다. 근로인구가 노년인구보다 높아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는 그림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뭐 그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까 이미 노년부양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고 일본보다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과 방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알고 부과 방식을 안 가고 적립 방식으로 갖고 그래서 보험료를 18.4%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 2100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혁한 거죠. 일본이 뭐 국가부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남사스러운 나라지만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210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수 개혁은 지급률, 보험료율, 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인데 정책 수단은 지급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지급개시 연령도 올려야 됩니다. 정책 목표는 어떻든 적립기금 2055년에 고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100년까지 늦추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가방식 비용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다가 이렇게 2100년 넘어서 적립기금 유지되도록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도 어차피 17%까지는 올려야 수지균형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17%가 올려도 타이밍을 2040년 이전에 17%를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부가방식 비용률이고 제가 이 연금 수리적 균형 보험료율은 17%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리적 균형 보험료율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연금 수리적 보험료율까지는 어차피 낸 것만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연금 수리적 보험료율 17% 이상으로 올리면 연금 보험료 부담액보다 받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민간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비가 1.0이 되는 선까지는 올려야 되고 그 이상 올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부가방식, 적립기금 고갈돼서 이렇게 가는 선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두면 2050년 적립기금 고갈되면 9%에서 거의 30%도 그냥 보험료가 떼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패스완, 이 망국의 길이죠. 그렇지만 제도 개혁을 미리 해서 2040년 이전에 보험료를 쭉 올리면 보험료를 우리가 17%가 유지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올리면 적립기금을 2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망국의 길 패스 1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우리가 17%만 올리고 영원히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한 보험료로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때고 그것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올리는 것도 가정한 빨리 올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보험료 1%라 하더라도 2023년의 가입자 수는 2199만 명입니다. 그런데 2060년의 가입자 수는 1251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60-70%가 줄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 1%를 올리더라도 2199만 명 계실 때 보험료 1% 올리면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2060년에 2080년에 942만 명밖에 안 될 때 보험료 1% 올리면 보험료 수입이 942만 명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960년생, 70년대생 이 연금제도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60년생, 70년생이 은퇴하기 전에 적립기금을 좀 더 보태놓고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갖다가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국민연금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2013년부터 2006년부터 보험료를 18.3%까지 올렸는데 이 기간이 뭡니까? 굉장히 저성장이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료를 18.3%까지 올렸어요. 이게 수지균형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28.3%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18.3% 이상은 안 올리겠다. 그렇지만 18.3%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래야 2100년까지 간다. 그래서 2100년까지 가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수급개시 연령도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7세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83.5세가 되고
2070년에는 90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 처음 초기에 수지균형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 연금 수급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도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 수명의 연장만큼은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살이라도 수급 개선을 늦추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65년까지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는 것은 이미 제도가 되어 있고요. 2033년 이후에 5년 간격으로 한 1세씩 정도씩 올리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나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도 더 올릴 작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안 올려도 된다면서 소득 대체율만 올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이거는 그냥 산수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그런 개혁을 하고 싶으면 더 부담하면서 더 부담을 할 각오를 가지면서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수지균형 보험료 체계로 1997년에 갖고 그 뒤에 제도 기금 운영을 잘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니까 소득 대체율도 좀 올리고 보험료도 똑같이 올리는 이런 개혁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전기기금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개혁이라든지 직영연금,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에 준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우리 다음에 유건식 박사님이 설명하니까 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국회와 정부가 연금개혁을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는 중장기 연금개혁 방향과 방안 제시하는 구조개혁 중심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기초로 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8월달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적으로 있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마지막 공사를 하는 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